네, 대현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김대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전문가 샌드연구소 최경희 박사님 오래간만에 모시고 최근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8차 당대회 관련해서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그 국내 이슈만큼이나 북한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핫하게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8차 당대회라는 게 좀 생소하실 텐데 이게 이제 북한에서는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합니다. 자, 먼저 그 김정은이 이제 당대회 때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전에보다 좀 더 좀 얼굴이 좀 어둡고 좀 붓기도 좀 더 심해진 것 같고 그래서 역시 비만, 고혈압, 당뇨 같은 그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질환, 기저질환이 조금 더 심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저 최 박사님도 혹시 그 모습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원래 북한은 메이크업을 안 하나요? 이게 뭐 보통 방송을 김일성 때는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뭐 메이크업 안 할 수는 없는데 네네. 해도 그 정도라면 네. 아마 굉장히 좀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얼핏 봐도 차라리 그러면 어차피 대중 앞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처럼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도 메이크업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저 김정은도 메이크업을 하면 되는데 메이크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김여정도 메이크업을 안 하잖아요, 잘. 근데 안 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긴 왜냐하면 하는군요. 선전선동에 엄청 이제 그 능랄한 그 기술 쪽으로 굉장히 뛰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메이크업을 안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 굉장히 좋은 테크닉이 또 있는 거네요. 예. 예.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북한이 지금 8차 당대회를 열고 있는데 이 당대회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좀 간략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대회는 조선노동당의 최고 권력 기관입니다. 조선노동당.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 1월 5일부터 예. 지금 오늘 11일이죠. 11일이죠. 네. 진행형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오래 해요? 예, 뭐 3일 할 때도 있었고 예. 5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한 거의 일주일로 이렇게 기간을 잡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럼 좀 내일까지 더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할 수도 있나요? 그러나 나올 수 있는 이제 조직 뭐 개편이라든가 이렇게 예. 인사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것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럼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운영하는 집단이고 그런 저 봉건 체제고 조선노동당에서 뭐 간부 인사 그다음에 올해 추진할 정책들 이런 거를 다 결정하는 자리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닙니다. 아니죠. 5년에 한 번씩으로 규정돼 있고요. 5년에 한 번씩? 예, 그런데 원래 조선노동당 규약에 5년에 한 번씩 소집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6차 당대 1980년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36년 만에 2016년 5월에 이제 그 7차 당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습니까? 올해는 딱 5년 만인데 8차 당대회를 함으로 해서 아마도 이제 당대회 5년마다 정례화하는데 의미를 둔 것 같습니다. 정례화하는데 그러면 이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은은 자신이 이렇게 인사 적재적소에 누구를 앉히고 할지에 대해서도 하고 뭐 미국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또 남조선 또 대한민국하고 관계를 또 어떻게 설정할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한 다음에 발표하는 자리인가요? 맞습니다. 그 5년 동안 지난 7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모든 당 정책에 대한 사업을 총화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제시합니다. 그럼 매우 중요한 거네요. 북한으로서는 최고의 권력 기관이 지금 소집된 거죠. 그렇군요. 말하자면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저기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체제를 정비하는 거네요. 시스템을.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절반 정도의 시스템 정비라고 볼 수 있고 북한 역시 이제 그 대통령과 같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있습니다. 있군요. 예. 자, 이렇게 중요한 그 8차 당대회가 2021년 정초부터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여진 얘기들이 미국 바이든 정부를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는 거죠.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해서는
핵 잠수함 설계 뭐 이런 거를 딱 보여줬고, 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는 남조선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일단은 미국 쪽에는 야, 우리 핵 있어. 너희들하고 대등한 관계야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 같고, 네네. 3년 전 봄날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고 나서 아마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 얘기 같은데, 자,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던진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이게 정말 솔직히 백신을 지금 맞기 시작하고 대책이 네네. 나왔다고 하지만 네네. 언제까지 이 영향이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지금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상황으로만으로도 미국은 여력이 없다고 김정은도 이제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아, 대외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대외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여력도 네네. 없고, 그다음에 네. 또 중요한 것은 네. 아마도 이제 트럼프 정부 때는 이제 그 톱다운 방식의 이제 리더와 리더의 정상회담에서 무엇인가 결정하고 아래 담당자들이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네네. 이런 여지가 있었지만은 네. 그 바이든.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실무 협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성격을 갖고 있죠. 좀 다르군요. 예, 그러다 보니 아마도 실무 협상이라고 할 때는 북한은 굉장히 불리한 그 조건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인권 문제를 그 매우 최고의 중시하죠. 가치로, 그렇죠. 예, 가치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만큼 네네. 북한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핵 네. 문제와 그리고 인권 문제, 이렇게 가장 이제 본질적인 문제들이 서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치보다는 이번의 특징은 그 국내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8차 당대회의 특징입니다. 예, 일단 그래서 자력갱생.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국내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국내적으로는 이제 발전보다는 현상 유지에 네네. 중점을 두고 있고요. 현상 그리고 유지요? 현상 유지. 왜냐하면 좀 더 이제 마이너스 되는 것은 막으려고 하는 이런 그렇군요. 현상 유지. 네네. 그리고 또 이제 7차 당대회와 비교해 보면 지금 초점이 이제 그 7차 당대회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2016년 핵실험 2번씩이나 했고 2017년에 들어와서 그 이렇게 그 전략 무기들, 네네. 예, 핵무기들, 네, 개발 핵개발. 이렇게 최대로 이제 뭐 소형화, 경량화하고 그 네. 성과를 보여줄 만큼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7차 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나이에 네. 이제 저 집권하다 보니까 좀 멋모르고 그때는 좀 강하게 좀 강하게 자신감 있게 나왔죠. 했죠. 근데 네. 이 지금 5년 이후에 지금 2021년 네. 8차 당대회에서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수동적이고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8차 당대회를 열었다는 것이 그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네. 여기서부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지금 우리 정권이 얼마 임기 남지 않았지 이제 않습니까? 1년 한 2, 3개월 남았죠. 예, 근데 네. 이제 남한을 향해서 이제 3년 전 봄날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알아서 하라는 뜻이, 알아서 잘 겨라. 예, 네. 그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남한이 하는 데 따라서 이제 3년 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네. 자신의 지침이 없고 이제 이렇게 굉장히 수동적이고 네네네. 좀 이렇게 수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현지에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이번 지금 8차 당대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대충 직감할 거 아니겠어요? 이거 뭐 좀 자신감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뭐 과거하고는 좀 다른데, 이런 느낌 받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요, 네. 주관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을 못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네. 그 저희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거리 두고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입장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거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지금 상황하고는 좀 네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간 계속 채바퀴 돌리듯 인민 생활이 향상되지 못한 상태이지만 기대하면서 따라왔던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누군가 객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 좀 이상하다, 김정은이 좀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 우리 김정은 비서께서 왜 저럴까, 위원장이 조금 왜 저럴까, 좀 더 자신감 있게 치고 나가도 되는데, 뭐 이런 정도의
내부의 어떤 불만이랄까 아니면 비판 같은 거는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그 정책 자체가 네. 자신감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네. 전혀 이제 그 감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어렵군요. 안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총괄적으로 보는 사람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안에 이제 구성원으로서 이제 역할만 강조되는 이런 네.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예. 이제 우리는 8차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은이 지금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네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고자 하는지를 그거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다만 내부에서 좀 차이를 느낀다면 네. 이제 가차없이 이렇게 뭐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다가 네네. 강등한 네. 그 당사자들이나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는 시각에서 보면은 네. 조금 불만이 있거나 그렇죠. 불만이 생길 수 있죠. 자긍심이 있거나 이렇게 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말이죠.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 때 우리가 뭔가를 도와준다기보다는 지금 핵무기를 없애는 문제, 그러니까 핵무기를 폐기하는 문제랄까 이런 문제, 또 인권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북한을 더 압박하는 게 지금은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처럼 지금 우리 뭐 이인영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계속 뭘 도와주겠다 그러고 지금 너희들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어떻게 태도를 달리할 거야라고 했더니 바로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는 전략적으로 조금 지금 그보다는 좀 강공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타협과 협상의 어떤 그 공간을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그 알아서 북한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 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없죠. 네. 예, 없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그 이렇게 강경하게 몰고 나가면 그것도 또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저기 헌독에 성한독 치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헌독에 성한독 치운다. 왜냐하면 헌독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거의 부서질 독은 항아리 말이죠. 항아리. 그렇죠, 항아리. 근데 그렇게 헐어 있는 항아리가 이렇게 그게 부서지면서 성한 항아리를 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국가 관계도 근데 특히 이제 남북 관계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여러 번 초래되었는데 북한이 가장 어려우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쪽으로 몰려가다 보면 지금 현재 국내 상황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지금 피난처 루트가 없어요. 도발을 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그 도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도발까지 관리할 수 있자면 그렇죠. 한쪽으로 몰고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관리를 해야죠.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또 가장 그 화두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김정은이 이제 37살 아마쯤 됐는데 노동당 총비서가 됐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김정은의 직함은 노동당 위원장 그리고 국무위원장 또 무력 총사령관 이런 거였는데 노동당 총비서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 노동당 총비서가 된다는 것은 사실 위원장, 노동당 당 위원장 위치보다는 훨씬 그 총괄 모든 이제 당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국무위원장보다 더 높다. 그렇죠. 노동당 이번에 위원장보다 높다. 그렇죠. 근데 국무위원장은 그 정무국을 이번에 없애고 비서국을 또 이렇게 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무국이라는 것 자체는 국무위원장이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이라는 건데 총비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모든 걸 총괄하는 가치의 정점에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가치의 정점. 다시 말하면 이제 이념적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은데 이념적으로요. 네네. 이번에 이제 당대회에서 그 7차 당대회에서는 김정은이 열린 이제 양복을 입고 나왔어요. 시종일관 그 양복 차림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1984년 이제 김일성이 동유럽 2개월 정도 방문하고 나서 제낀 양복을 입으면서 물론 이제 뭐 김정일이 이렇게 후계자로 이렇게 내정되면서 내정된 이후니까 수령님 편히 쉬십시오 뭐 이런 그 존경의 의미도 담고 있었습니다만은
제낀 옷을 입고 그해 9월 달에 하병법을 이렇게 선택했어요. 네. 하병법이라고 이제 해외 기업과 북한 기업이 합작해서. 합작법이죠. 네네.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개혁 개방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 문을 열어서 경제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미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열리는 의미를 담았는데 이번에는 다시 인민복을 김정은이 그 인민복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상화네 일종의. 그러니까 그 문을 닫아면은 그렇죠. 문을 열어도 어쨌든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지 않으니까 네. 이제는 오히려 정신적으로 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김정은이 그러니까 정치인의 그 옷차림 중요하죠. 중요하죠.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게 메시지를 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특히 북한은 더 그게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그럼 지금 문을 닫아매는 듯한 지금 입은 저 옷이 인민복인가요? 인민복입니다. 인민복. 예. 그래서 이런 걸 봐도 이제 국내 상황에 모든 걸 집중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그 코로나가 굉장히 확대되고 확산되고 네네.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어쩌면 네. 시스템 재정비에 또 다른 하나의 수단이 돼버리는 것 아닌가. 네. 예, 이렇게 또 뭐 우려되는 바가 백신 있습니다. 구하려고 유럽에 가서 뭐 이렇게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고 했다는데 또 내부적으로는 코로나 없다고 또 계속 주장을 해요. 참. 그러니까 근데 네. 그 마지막 남은 생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네. 이런 마지막 남은 명분까지도 없으면 그 체제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러니까 저기서 마스크를 끼고 나올 수가 없는 거네요. 하고 싶어도. 네, 마스크를 끼고 나오는 순간 우리가 야 이제 우리 인민들의 목숨도 책임을 지기가 어려워. 이런 거를 인정하는 게 될 수 있겠군요. 그 회의할 때는 네. 이렇게 안 하고 나왔는데 또 다른 이제 사회상에서는 굉장히 마스크를 착용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네요. 보여주기 식이네. 쇼네, 쇼 일종의. 이 노동당 총비서가 된다는 건 이제는 뭐 그야말로 이제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레벨. 동급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김정은이 생각하는 국가상이 네. 김일성 시대의 국가상을 굉장히 많이 답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때가 아니고 김일성 때. 네. 왜 김정일 때가 아니냐면 네. 김정일 때는 전시 태세였어요. 성군 정치,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성군 사상, 이제 군대로서 비상 정치에 들어갔던 돌입했던 이런 네. 시기였기 때문에 옷차림도 김정일은 이제 인민복을 입는 게 제일 최고의 존엄성 있는 태도였고 네네. 그 외에는 계속 이제 전투복을 입었지 않습니까? 잠바, 그렇죠. 옷 맞아요. 이런 것들을. 네. 그래서 그 항상 이제 그 비상사태라는 것을 갖다가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비상사태가 아니고 정상 국가로 이제 네네. 돌아가겠다는 네. 의미에서 김일성 시대를 많이 답습하고 네. 그리고 직함도 김일성의 직함을 많이 이렇게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김일성은 할아버지 때 사용했던 직함들.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1965년까지 네. 그 김일성은 당 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네. 66년 그 당 대표자 회의가 있었는데 네네. 그때부터 총비서로 추대되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도 국가에서도 최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당 포지션도 최고 이런 위치를 선점하려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37살의 나이에 어쨌든 북한에서 쓰는 최고 칭호가 이제 노동당 총비서인데 네. 예, 이 칭호를 썼다는 거는 뭐 대외적으로 본다면 자신감의 발로일 수 있는데 사실 실상 보자면 굉장히 좀 취약해지고 있는 아니면 악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더 어떻게 좀 강하게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그 표현의 하나는 인사 문제인데 예. 그 인사 문제에서 잠깐만요. 인사 문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자, 김여정이 지금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빠지고 네. 당 부장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이건 이제 김정은이 일부러 힘을 실어주지 않은 건지 뭐가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것을 김여정의 포지션을 보려면 네. 조용원 봐야 됩니다. 조용원. 아, 예. 조용원이 이번에 좀 예. 포지션이 올랐죠? 확고해졌죠? 그게 제일 큰 핵심인가요? 이제, 예. 아. 그 조용원의 키워드를 읽으면 네네. 김여정의 위치가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뭐냐면 네네. 조용원이 이제 그 최고의 이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네. 들어갔어요. 예. 뭐 그거는 이제 뭐 수뇌부이죠. 아, 최고 핵심으로 최고 들어갔다. 핵심으로 들어갔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정치국 위원 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된 건데 네. 무슨 비서가 되냐면 아마 조직 비서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인사 네. 문제를 총괄하는 건데 네. 물론 조용원이 이제 자기의 결정대로 모든 네. 걸 뭐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 예. 그런데 물론 이제 김정은의 그 의지대로 모든 걸 집행할 수밖에 없지만 아, 예.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대신 이제 그 김여정이 다 빠져버렸죠. 예, 후보위원회에서 빠져버렸죠. 빠지고. 네, 네. 근데 이 부분은 아마도 조용원이 했던 서기실 네네. 서기실. 노동당 뒤에 이 그림자, 아. 김정은의 그림자로 있는 네. 그 예, 예, 서기실을 예. 담당할 것 아닌가 아. 이런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서기실이 이제 우리로 치면은 청와대 비서실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조용원이 원래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인가요? 물론 뭐 김정은의 측근이라고는 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네. 조용원은 이제 김정은 성장기에도 이제 그 김정은 가족 집안에 이제 네. 책사 뭐 집사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백두혈통이라고 말하는 사실 백두산과 인연이 없죠.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예, 근데 예. 이 혈통, 백두혈통이란 말하는 네. 이들의 이제 생각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존재이라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사실 김여정이 아무 어떤 포지션도 취하지 못하고 지금 보이지를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한이 아예 없어지는 거는 아니죠. 혈통이 중심이 된 이 시스템 하에서는 네네. 그렇지만은 그들이 생각을 가장 잘 읽는 사람을 그러니까 조직비서 위치에 올렸다는 것. 김정은의 그 마음을 가장 잘 읽는 사람. 그렇죠. 아, 그럼 진짜. 그리고 그걸 넘어서도 네. 김정은 마음도 잘 읽지만은 네. 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혈통의 포지션에 대해서 네네. 김정은보다 더 잘 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김정은보다 더요? 그렇죠. 왜냐하면 직접 이렇게 권력의 중심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네네. 이 사람은 대를 이어가면서 그 집안에 이렇게 그 집사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아, 훨씬 필요한 김정일 걸 때도 집사 역할 했나요?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김여정이 해왔던 역할을 앞으로는 이 조용원이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근데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인데. 네네. 네네네. 오히려 이제 김여정이 이 위치를 차지하는 네. 것보다 훨씬 무게감을 주는 이런 위치라고 볼 수가 근데 있어요. 김여정이 좀 김정은의 마음에 좀 흡족하지 않았던 건가요? 굳이나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빼고 당 부장 명단에서도 빼고 완전히 조금 좀 그 경질됐다고나 할까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좌천, 강등. 근데 네. 문제는 우리 그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나와서 얘기를 네네. 했던 것 같은데 네. 김여정의 그 존재의 의미는 김정은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이 없는 김여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 네. 김경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김경희도. 김정일이 없는 김경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네네. 때문에 네. 사실 김여정의 권한, 권력과 김정은의 권력 합쳐서 100이기 때문에 네네네. 김여정은 아. 어떤 포지션을 취하거나 어떤 것에 이제 이렇게 강등되거나 하더라도 네네. 별로 중요치가 않습니다. 이들이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김여정을 뭐 네. 강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네요. 무리하죠. 근데 아, 이들이 네네. 중요한 것은 네네. 그 정치 무대에서 누가 조연을 맡을 것이며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네. 자신들이 권력 그 중심을 강화하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뭐 이렇게 그 구조가 바뀐 것에 너무 너무 민감하게 따라간다면 네. 아마도 이제 그들이 지휘봉에 계속 끌려가는
것 아닌가. 예,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김여정 문제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겠네. 언제든지 다시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지금 안 맡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무슨 팽당하거나 아니면 뭐 강등된 건 아니고. 아니죠. 네네. 얼마든지.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요인은 아마도 그동안은 이제 대외 정문을 좀 열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 리더들이 좀 진입을 했었어요. 부각됐습니다. 예. 김여정도 그렇지만 현성월, 그다음에 최선희, 네. 뭐 그리고 이제 리설주도 또 등장했고 이렇게 김정은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좀 이렇게 포진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 작년 한 해에 리설주가 거의 안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왜냐하면 코로나 전국에 그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리설주의 품격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그 무대에 등장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김정은이 그 10월 10일 연설에서도 말을 했듯이 인민들이 엄청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그 여성들을 자주 내세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렇게 전투 태세 정말 내가 직접 운전하면서 현장까지 가서 막 군부 그다음에 건설 현장 막 다니면서 현지 지도를 해야 되는데 여성들을 대동한다는데 부담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북한은 남성 우월주의가 있네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 리설주도 요즘 안 보이고 또 최선희가 이번에 이제 외무성 제1부상인데 당 중앙위 후보위원으로 그리고 리선권 외무상은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를 유지했고 김영철은 이제 당 비서에서 탈락을 해서 당 부장으로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최선희, 리선권, 김영철은 대외를 담당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변화가 좀 생긴다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상대 미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겼고, 그리고 최선희 외무성에서 제1부상으로 이렇게 외무성 제1부상이 약간 이제 당의 포지션이 좀 내려갔다는 것은 실무급으로 내려간 것인데 이렇게 실무 회담이 열리게 되면 당연히 임할 이런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 중심으로 바꾼다. 그리고 김영철도 역시 이제 그 당 부장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 부분도 이제 그 대미 이제 실무 회담이 진행되게 되면 이들은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이런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이 레벨 자체를 직급 자체를 좀 실무선으로 상대에 상대에 맞게끔 이렇게 좀 세팅을 한다. 그래서 제가 자신들이 원칙과 자신들이 전략적 노선이 아니고 외부 환경에 맞게 조절한 거 보면 굉장히 수세적이고 수동적이고 자신감이 7차 당대회보다 훨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핵심이네, 핵심. 자신감이 떨어져 있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이번 당대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총 36차례 핵무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핵무력을 완성했고 이걸 과시하는 이런 발언, 이게 이제 유일하게 자신감을 좀 드러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아니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뭐 핵무기 뭐 조기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얘기 한마디 해보지도 못하고 사실상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하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지렛대로 이용만 당하고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주장했던 북핵 폐기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였네요. 말도 못 꺼내고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요거 좀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이 이번 연설에서 자기의 강점으로 인지했던 부분은 사실 일심단결이라는 게 다양한 사상을 가질 수 없어서 저항을 못했던 이 부분이 최내죠. 근데 이걸 가장 이제 시스템의 강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가장 또 강점으로 업적으로 보는 거는 그 핵능력 확보예요. 그렇죠. 핵능력 확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시장이 활성화돼서 자급자족하는 것도 하나의 강점이에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자기 걸 다 주면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인민들이 정신력은 구속돼 있지만 생명 활동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부담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정권 차원, 그러니까 권력 차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배분할 수 있는 부담도 없고 나눠줘야 될 부담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엄청 축소되죠. 절대적인 이제 이렇게 소비재 부족.
국경이 다 차단되고 코로나로 네네. 인해서 그렇죠, 엄청 그렇죠. 어렵게 됐죠. 네. 그다음에 그 지금 1심 단결 같은 거는 계속 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그 자신감 있게 자꾸 강조할 수 있는 거는 핵 능력의 확보.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 핵 무력의 이제 뭐 네. 더 이제 그 핵 무력을 완전히 완성. 완성하겠다. 네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거밖에 이제 큰 장점이 없다는 것을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약점이나 굉장히 이제 뭐 기회 어떤 그 저기 위협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다른 한편으로 위협감을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네. 대외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아, 그 연설을 꼼꼼히 예. 따져보면은 예. 내부적 내부적 상황에 대한 위협. 내부적. 예, 그래서 아. 인민의 저항력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10월 그러니까 10일 내부적 날 반발. 예. 불만이 예, 예. 많고 그리고 죽어가는 이제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손을 뭐 손뜻 내밀 수 없는 상황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못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다만 이제 또 걱정하는 부분은 네. 이제 그 다른 우리 지금 세계적으로 백신 우리도 이제는 좀 이렇게 예약이 돼 있습니다만은 하고 있죠. 네. 백신을 다 맞게 되면 언젠가는 이 상황이 종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물론 이 안고 가야 될 부분은 얼마 있겠지만은 네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언제 종결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네. 이제 다 이렇게 백신 맞고 이제 코로나가 안정되게 되면 북한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네. 외부 세력이 개입될 때 네. 그때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 지원하는 것도 부담이군요. 그거 굉장히 네. 큰 부담이 돼 예, 있죠 예, 지금. 아. 그래서 이제 그 분명한 거는 이번 8차 당대회의 모든 중점이 네. 국내 상황에 맞춰져 있다. 아, 이렇게 네네. 예, 보여집니다. 국내 상황에. 네. 아, 그렇군요. 자, 사실 그 북한이 이제 이렇게 핵을 완성하고 이걸 이렇게 자랑을 할 때마다 우리 정부는 부담을 안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북핵 폐기라고 하는 것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어서 해야 한다는 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요구 사항 중에 네.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북한은 너희들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할게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이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공개는 하진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뭐 대응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정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상상은 좀 됩니다. 그 늘 그래왔듯이 네네. 그 선거에 네. 북한이 늘 이제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해왔죠. 관심이 많죠. 얼마 전에도 예. 저 그 우리 민족끼리인가요? 거기서 안철수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그런 그 성명을 실었어요. 아, 기억납니다. 예, 그 예, 예. 2012년에도 네. 사실 그 안철수 열풍이라는 그렇죠, 것에 대한 그렇죠. 네. 예, 비난을 하면서 아. 엄청 이제 많이 깠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북한이 생각하는 그 안철수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또 그 진보 쪽에서 네네. 뭐 사회주의적 논의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북한은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예. 예, 북한이 좋아하는 근데 왜 그러냐면 예. 북한 스스로도 인지하는 것 같은데 네. 정확한 사회주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 예, 개인에 네. 초점 맞춰져 있고 예, 개인 예. 독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유사한 사회주의가 이제 형성된다면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이런 예. 상황들을 또 그런 북한은 걱정도 배제하려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왜 유달리 안철수를 싫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말씀드렸던 예, 예. 그런 부분인데 이제 안철수는 이제 이렇게 보수도 뭐 진보도 어느 정도 절충안을 갖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약간 중간적이죠. 예, 중간적인데 근데 예전보다 많이 중간적이 된 거예요. 예전에 북한이 비난할 때는 네네. 북한이 보고 있는 그는 네. 이렇게 사회주의적 국가, 뭐 사회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데 유럽식 네. 이렇게 복지국가, 아, 유럽식 복지국가. 예, 네.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아, 괜히 예. 그걸로 해서 안철수가 당선되면 마치 약간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받고 오히려 비교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체제로 간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더 안정된다고 본인들은 사회주의가 좋다고 얘기하는 만큼 그 더 안정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복지 국가로 간다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사회주의 유사한 점을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안철수는 비판을 하는데 윤석열은 비판하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아직. 검찰총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확실히 북한은 김정일 때도 그랬고 이렇게 보수에 대한 신뢰는 확실히 있습니다. 오히려 보수에 대한 그렇죠. 신뢰한다. 왜냐하면 진보 측은 이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하나의 이제 힘에 대한 탄력을 받지를 못한다. 따라서 이제 그 어떤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정말 그걸 실행을 못한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그동안 그러면서 힘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동안 보수 측에서 이제 북한과 어떤 교류를 못했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쪽에 힘이 있다고 김정일 시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오히려 보수를 더 신뢰할 줄은 몰랐네요. 그러니까 거래에서 힘을 가지냐 힘이 없냐 뭐 이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으로 판단하는군요. 그럼 문재인을 보기를 진짜 좀 우습게 알긴 하겠네요. 여기가 뭐 약간 좀 뭐랄까 보수는 아니잖아요. 말씀하기 좀 답변하기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권은 보수는 아니니까 김정은 체제 입장에서 보면 말씀하신 논지대로라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뭐 복지 자꾸 주장하고 뭐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는 선심성의껏 한다고 하지만 저쪽 입장에서는 왜 자꾸 니들이 우리한테 개입하려고 그래? 우리가 요구하면 그때나 응하든지 나서서 먼저 뭘 하겠다는 게 불편하다. 그 북한이 비본질적인 것만 자꾸 얘기를 한다고 꼬집었거든요 이번에. 남한이 비본질적인 것만 얘기한다. 뭐죠? 비본질? 근데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경제 제재 완화, 개성공단, 그 재가동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본질적인 거 시스템과 관련된 인건 안 하고 어쩌면은 일회성 주겠다, 얼마 주겠다 이런 것만 자꾸 얘기를 한다고 귀찮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이런 화두를 던져가지고 북한을 얼마 지원하겠다는 경쟁을 한국 사회에 이제 왜냐하면 대선 주자들이 막 여러 나오지 않습니까? 이쪽 민주당 쪽에. 그러니까 그 경쟁을 붙여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일 제스처도 취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저 북한이 5년마다 실시하는 당대회 이번에 이제 제 8차 당대회인데 김정은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두 번째 맞는 당대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 5년 전에 할 때보다 지금은 훨씬 어떤 자신감이랄까 이 국내외적 그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위기감을 좀 느끼는 것도 있고 또 그런 위기감이 어쩌면 남북관계 개선에 적절히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너무 납작 엎드려서 뭐 이렇게 본질이 아닌 비본질만 건드려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큰 성과를 거두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 이제 1년 2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무슨 평화를 만든다거나 남북의 어떤 더 획기적인 어떤 그 뭐 발판 이런 계기를 만들기는 좀 요원해 보인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괜히 무슨 뭐 평화 운운하면서 북한에 뭘 지원하네 하는 이런 얘기할 때 그게 본질적인 평화를 위한 접근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꿰뚫고 우리 저 최경희 박사님 같은 분들에게 좀 조언을 구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다음 정권에서도 조금 북한을 상대하기가 용이해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번 8차 당대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의미가 크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최경희 박사님께 우리 샌드 연구소 최경희 박사님이신데 여러분들 혹시 북한 관련된 정말 그 알토란 같은 소식들 또 보다 이 분석력 있는 그런 팩트에 가까운 분석을 좀 보고 싶으시다면 샌드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다양한 자료를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최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